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건조하고 바람 많은 때이른 비가 산불을 몰고 왔습니다. 경북 안동, 경남 하동, 충북 영동 등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최근 며칠간 400명대였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는 300명대 초중반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은 정부는 거리 두기 상향하는 거 검토 중입니다. 백신 접종은 마침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26일 목요일엔 아스트라제네카, 27일엔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총파업을 때리는가 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인데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레이스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국민의힘 예비후보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던 현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이죠. 신현수 수석비서관이 오늘 출근합니다만 계속 출근할지 오늘로 끝일지 아직 모릅니다.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대상입니다. 월성원전 등 주요 수사를 맡은 부장급 검사들이 자리를 옮길지가 주목되는데 신현수 수석의 거취에 따라서 이 검사들 인사 시점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 이슈도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20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한의사협회가 또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좀 으림장을 놨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말자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러는 이유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하는 지금의 법을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과도 전화 연결하려고 했는데 거절 의사를 전해와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일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오늘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예. 지난 19일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되는데 내용이 이제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형 받으면 이런 의사는 면허 취소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이제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의사 면허의 결격 사유와 취소 사유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이나 살인 이런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이런 의사들이 그냥 징역형만 살고 나와서 또다시 영업을 하고 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7년도에 경남 통영에서요. 수면 내시경 치료를 받는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가지고 징역 7년이나 받은 이 의사가 징역 살고 나와서 또 다른 경남 지역을 가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심지어 2011년에는 여성을 다수 성폭행한 어떤 그런 의사도 역시나 그냥 징역 살고 나서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또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통과시킨 겁니다. 예, 그 윤리 의식이 중요한 이제 전문직에도 의사도 있고요. 다른 이제 이를테면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가 또 형평성도 좀 사실은 따져봐서 이렇게 이번에 법안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다른 모든 전문 직역들이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의사도 원래 2000년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의학 분업을 하면서 일종의 국회가 정부가 의사 단체를 달래기 차원에서 이 의사 면허를 사실상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을 이번에 바로잡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지금 한다 얘기하네요?
네, 사실 이게 적절하냐,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거기에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총파업을 나섰는데요. 뭐 지난 8월에 이제 총파업을 했으니까 또 6개월 만에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더더구나 적절하지 않다라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의사고시까지 거부하면서 집단 총파업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많은 국민들은 반대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그 총파업에 나선다라는 것 자체가 예.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의 집단적인 어떤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총파업과 함께 이 백신 접종 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최대집 의협 회장이 그 페이스북에 백신 접종 협력 중단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백신 접종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의 개혁은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해서 9월까지는 1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말 국민들이 특히나 중소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영업을 한 번도 하루도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1년을 보냈고 올해 11월까지도 이러한 어떤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백신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협력하고 협조해야 될 전문직인 의사협회에서 이러한 어떤 성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금 법은 예. 이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에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의사들은 오히려 의사들이 감싸고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 의사협회로서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징계해야 될 대상인데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강력범죄, 성범죄, 살인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까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사협회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4, 50명 정도가 이렇게 좀 이른바 강력범을 저지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두고 지금 SNS에 사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김 의원께서 좀 비판을 좀 강하게 하셨지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예. 의사협회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예. 이게 전체 의사의 생각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의사분들은 정말 네. 본인의 어떤 진료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버리고 예. 오히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어려운 현장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그런 의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되어서도 다른 어떤 전문직과 형평을 맞춘다라는 차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이 찬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은 지금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깡패냐 이렇게 하셨던데 맞습니까? 그 발언은요. 예. 윤석열 총장이 수사권을 가지고 예. 보복을 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는 말을 제가 그대로 이제 바꿔서 백신 접종을 가지고 의사들이 국민을 협박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네. 깡패다라고 이렇게 비틀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의협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그 명분 가운데요. 혹시 좀 그래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납득이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과잉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원래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 중에는요. 예. 의사들의 여러 가지 징계를 공개하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실제 변호사와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예. 아주 사소한 징계도 왜 그러한 징계를 하게 되었는지 징계 사유와 그 변호사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주소까지 다 공개가
협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사는 이런 것들 징계와 관련된 부분도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법안 중에는 의사의 징계까지 공개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었지만 너무나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위원들, 의원들의 생각이 있어서 예. 그런 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이런 어떤 죄와 관련되어서는 면허 징계라든가 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사의 진료 행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입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사협회의 주장조차 좀 타당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김 의원님 그 청취자분 가운데요. 하나 좀 질문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순한손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모든 금고형이라서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네네. 예,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행위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금고형이 해당되지 않고요. 의사들의 적법한 진료행위와 그리고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최대집 의협회장도 근데 또 반대로 또 이제 그 역공을 폈습니다. 좀 근데 그분 발언도 좀 셉니다 보니까. 네, 이제 국회가 보복 입법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좀 그 주장 자체가 좀 타당하지 않은 것이요. 지금 이 의료법 개정안은 제가 쭉 의사록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07년도 7월 25일 강기정 의원도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또 20대 때 2018년 송금주 의원, 남인순 의원님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1대 들어와서 지난해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하기 전에 이미 권칠승 장관님이 또 6월 7월경에 또 발의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지난해 총파업에 보복적으로 이렇게 국회가 보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정말 상식적인 법률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른 의사에게 누가 어떤 국민이 진료를 받고 싶겠습니까? 국민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또 의료인도 위법행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을 위한 법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1번 50원 유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방송 듣고 계신 가운데 혹시 의료종사분들 계시면 의견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아까 지난 8월에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특히 이번에는 의사들이 정말 혹시 총파업을 벌인다면 이게 명분이 좀 더 이번엔 더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명분이 매우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평시였어도 이렇게 총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어떤 긴급하고 비상시국에 또 한 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해 총파업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단체의 아주 일부 소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어떤 의사단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에까지 나서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또 관련해서 이제 촬영한 영상 보호 이걸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가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다수의 의사들에 대해 너무 이제 큰 부담 아니냐. 대부분 어떤 여러 가지 범죄가 저질러지는 공간이 성형외과라든가 정형외과 등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전체 의사에게 부담 지우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만 먼저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좀 실시하자라는 그런 논의를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심의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술실 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마취하면 사실은 환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대리 수술, 불법 수술, 뭐 공장식 수술 또는 거기에서 성폭력이나 이러한 어떤 범죄들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환자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광고선의 출발사쯤 1부 마칩니다. 광고 잠깐 듣고 나서요. 잠시 뒤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네, 광고선의 출발사쯤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만나는 광고선의 출발사쯤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 이제 선거 다가오는 가운데 두 번째 토론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최종 후보 되기 위해서 바쁜 행보 펼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바쁜 일정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자, 일단 토론 배틀에서 일단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계속 토론하시면서 이제 경제 후보들이 이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저도 사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10년 전에 이제 스스로 탈퇴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여러 차례 자리를 걸었던 점에 대해서는 뭐 깊이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다만 그 본질이 문제인데 그 선별적인 복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는 아마 영원한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면서 또 최본분만 줄 거냐 아니면은 다 나눠줄 거냐 이거 갖고 지금 집권 여당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또 제가 안심소득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아마 영원한 숙제일 거고요. 재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국가 채무가 1,000조를 육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게 되면 이 논쟁을 언젠가는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자, 내일 토론회 이번엔 정말 1대1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또 나경원 후보고요. 그렇죠? 예, 오늘도 또 있습니다. MBC 100분 토론. 오늘은 어떤 토론회죠? 100분 토론이 있습니다. MBC에서. 그렇습니까? 후보 4명이 다 나갑니다. 오늘 4명이죠. 오늘 그 토론회에서는 뭐 특별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비해서? 특별한 준비는 없고요. 제가 냈던 공약 또 상대방 후보들 공약 공부하려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특히 내일이 이제 더 주목받는 토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요즘 보면은 1대1 싸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넌지시도 자기가 1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준비 구체적으로 좀 다른 전략 짜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 명을 뽑는 거는 서울 시민 여론조사거든요. 100%. 근데 지난번에 이제 당 여론조사가 같이 껴 있어서 순위가 좀 달랐습니다만 그때 제가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1위였기 때문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전에요. 최근에 다른 제3지대 특히 안철수, 금태섭 후보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건? 전 사실은 나중에 봐서 그냥 이렇게 스킵해서 봤는데요. 느낌이 자유로운 토론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격론이 오가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어서 조금 좀 맥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미리 주제를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자유대련이라기보다는 이 스포츠 게임으로 치면 약속대련 비슷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이렇게 요구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은 잘 토론을 원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마지막에 이것도 준비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금태섭 후보가 당시에 그 퀴어 축제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이거 뭐 퀴어 축제 거부할 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좀 그래도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일단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이게 큰 틀에서 성소수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의 원칙부터 일단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이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되고 또 차별은 없어야 된다. 차별은 금지해야 된다. 이런 큰 원칙에는 저도 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 입장부터 밝히겠고요. 다만 이게 퀴어 축제가 그 서울광장이나 뭐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도심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알고 보면 서울시에는 이걸 결정하는 기구도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 그 서울시 광장 사용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요.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심의 그 사용 그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목적일 때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시장 개인이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 단일화 후에 그 선거 판세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죠? 어떤 말씀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저쪽 민주당 후보 진영에는 후보가 2명인데 이제 좀 격차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이쪽 야권 진영에는 지금 후보가 우리 당에 4명, 중간지대 2분 해서 6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쪽은 지지율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고 제3지대 후보가 정해지면 좀 이제 결집할 거고요. 양쪽으로. 그리고 또 그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또 결집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되면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거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오세훈 전 시장께서 뭐 최종 이제 국민의힘 쪽 후보가 되신다면 아마도 이제 맞붙을 상대로 이미 상정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약 이제 가지고 특히 그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뭐 당장 1대1 공약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있어서라기보다도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예선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약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그분 공약 중에 조금 좀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공약이 눈에 보여서 비판을 좀 했어요. 그게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 근데 토지 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소유 땅이 있어야 가능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15,000가구 이상 공급할 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토지 임대부로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러시길래 이제 현실성이 없다 이런 코멘트를 했더니 그럴 때마다 좀 인신공격적인 반응이 돌아와요. 뭐 성질이 급해 보인다. 뭐 무상급식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아예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토론을 정책 공개 토론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질이 급하다. 실제로 급하십니까? 저 별로 급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께서는 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DMC의 133층 랜드마크 조성 사업 재추진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해당 부지가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8사 주택 공급 대책에서 그 2,000가구 그 건설하기로 한 부지 아닙니까? 이쪽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거기가 그 상암 DMC를 처음에 제가 계획을 하면서 그 랜드마크 부지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 랜드마크 부지가 왜 필요하냐면 거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디지털 미디어를 컨셉으로 해서 앞으로 그 첨단 산업 그 비즈니스 기능을 유치한다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사시는 주거가 일정 부분 또 배후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쇼핑몰이나 백화점, 뭐 아쿠아리움, 오피스, 뭐 호텔까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생활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이제 고층 빌딩이었는데 예. 기왕이면 초고층을 기획했지만 사실은 초고층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50층 이상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부권에는 그 산업 직접지도 없고 비즈니스 타운도 없어서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하세요. 그쪽 주민들이. 예.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상징적인 공간으로 배치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마침 이제 지금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 땅을 좀 써서 여기다가 한 2천 가구 정도의 그 임대주택도 넣고 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충분히 그 물량을 다 집어넣는 건 힘들지만 어차피 이 랜드마크 빌딩, 초고층 빌딩의 주거 비율이 20%였기 때문에 예. 그 협상을 해서 그 중간에 타협점을 모색할 만한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 이게 그 대우 콘소시엄이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주거 비율 20%를 고집하는 바람에 수익성이 안 나와서 그거는 이제 서울시 기준이죠. 주거 비율 20%를 꼭 집어넣어라. 이런 기준 때문에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나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주거 비율을 조금 높이고 또 임대 아파트 비율도 좀 조정을 하고 해서 충분히 타협점을 찾아서 건설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주거 비율 높이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또 그 지역 교통 문제가 또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 지하철역하고도 너무 멀고요. 그래서 주택이 더 들어오면 여기 교통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제 이런 하소연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데 국민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중에 하나 보니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캐스팅 붙으신 유권자 주로 서남권 50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남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서울시를 먹여 살리던 곳인데 지금은 이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도 슬럼화되고 이 오래된 공장들 때문에 이제 전체 이미지가 좀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장직을 수행할 때도 서남권 르네상스라 해가지고 뭐 마곡지구도 개발해 넣고 고척 스카이돔이나 서서울 호수공원 이런 걸 만들어 놨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반시설은 계속 좀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남권 지역의 제일 큰 문제는 이 경부선 구간이 지역을 단절시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영등포역에서부터 금천 구청역까지 지화하고 역세권을 복합 개발하면 그곳에 어떤 그 산업시설을 좀 비즈니스 타운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서울 시내에서 중공업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 지역이 사실은 이제 용도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어떤 획기적인 그 용적률 변화 같은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용적률을 한 400%, 500%쯤 올려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하게 되면 산업 기능도 살아나고 그리고 거기가 주거도 좀 낙후된 편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좀 활성화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서남권에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